네,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구촌 평화와 윤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개념 1번 나와 있는데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와 구성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좀 대비해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는 말 그대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봐요. 현실주의는 일단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봐요. 인간은 이기적. 그러면은 그 인간들이 만든 국가도 뭐예요? 국가도 이기적이야. 국가도 이기적. 그래서 모든 국가는 뭐가 목표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자국의 이익 추구.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국가는 다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상태는 어때요? 국제 상태는 무질서 상태예요. 그래서 국제 상태는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국제 관계는 이익 추구의 장이에요. 국제 관계는 이익 추구의 장.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합의된 도덕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에 따라서만 움직이니까.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도 불사할 수 있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이란 게 뭐야?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국제관계에서 뭔가 도덕을 얘기하는 건 되게 한심하다는 거야. 현실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대의, 도덕 이런 거 따지는 거 무의미해요. 도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이런 건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광해군. 광해군이 뭐 했냐면 이제 중국에 이제 명나라가 있었고 그 명나라를 이제 압박하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여진족. 명나라랑 후금이랑 대립할 때였는데 광해군이 보니까 어디가 이길 것 같아? 후금이 이길 것 같죠? 명나라는 약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광해군이 명나라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광해군 보고 지원 좀 보내라 그래요. 야,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희 엄청 도와줬는데 이번엔 니네가 좀 도와야지. 근데 광해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돕기는 돕는데 명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나라를 돕기는 돕는데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해군이 근데 어떻게 돼요? 당시 그때 이제 붕당 정치가 조선을 좀먹고 있었는데 광해군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저 광해군이라는 사람은 거의 폐륜이다.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안 돕고 중립외교를 한다니 이런 광해군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해군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그래서 인조는 무슨 정책을 펼쳐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쳐요. 중립외교를 폐기하고 친명배금 정책. 그래서 어떻게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격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후금, 금나라에서 이제 빡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인조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후금이 이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쭉 쳐들어오니까 되게 도망가죠. 결국에 도망갔는데 멀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서울에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삥 둘러싸고 한겨울에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 영화 남한산성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뭐 화친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막 대신들이 맨날 논쟁하잖아. 그죠? 어쨌든 근데 어떻게 해요? 항복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인조 항복하고 어떻게 해요? 저기 잠실 근처에 삼전도에 가가지고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9번 땅에 박았다고 하죠. 보통 영화나 이런 데서는 피 흘리는 걸로 나오는데 뭐 실제 피 흘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국제관계라는 게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야. 국제관계라는 게 힘의 논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도덕이 낄 자리는 있다 없다? 없다. 국제관계라는 건 철저하게 힘의 관계다. 그렇게 보는 게 무슨 주의?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자, 그래서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의 관계야, 힘의 관계.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고, 그래서 전쟁이란 거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뭐 좋다,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 이거 윤리적이야,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도덕적 판단을 전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그냥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 이런 현실주의에서는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평화는 뭘 통해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자, 이 영어로 하면 balance of power라 그래요. balance of power. 자, 그래서 A라는 세력이 있고 B라는 세력이 있는데, 자,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한쪽 세력이 엄청 커졌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A가 승리를 장담할 때, 아, B에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세력이 둘이 비슷하면 한쪽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럴 때는 쉽게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주의에서는 평화를 얻는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두 세력이 비슷할 때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약소국들은 갑자기 세력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늘 당해야만 하나요? 자, 그래서 약소국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비슷한 약한 국가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뭘 활용할 수 있어요? 동맹을 활용할 수 있겠죠. 동맹 활용. 이해되죠? A라는 강대국이 있다고 하면 A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좀 째만한 국가들끼리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B, C, D 이런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동맹해가지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평화가 올 수 있다.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현실주의 입장. 자, 그 다음 이상주의 한번 보시면 이상주의. 자, 이상주의는 말 그대로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말 그대로 이상적으로. 그래서 무력은 정당할 수 없다. 개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이성과 합리성에 따른 뭐가 있어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이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현실주의는 오로지 힘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상주의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주의 관련해가지고 좀 더 얘기해보면, 자, 이상주의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칸트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볼 수 있어요. 자, 이상주의 관련해가지고, 칸트 역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칸트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상주의자인 칸트의 입장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주의는 이상주의 따로 출제된다라기보다 이 칸트의 입장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칸트 선생님은 영구평화론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영구평화론. 영구가 뭐야? 영구.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평화가 가능하다. 영원한 평화. 자, 그러면서 영원한 평화를 얻으려면 세 가지 확정 조항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칸트는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뭐 몇 가지만 볼게요. 타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타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자, 또한 국내적으로는, 자, 이게 첫 번째 확정 조항인데, 자, 시민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공화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여러분, 공화제라는 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민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정. 뭐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 우리 수험에서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 자, 예를 들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 같은 경우는 왕이 빡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옆 나라가 나를 능멸해!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공화제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권력이 있어요. 시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자, 이런 공화제 체제 하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쟁을 찬성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제가 도입이 되면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우호관계에 국한된 국제법이 적용되는 적용되는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편적 우호적 관계에 국한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국제법, 사실 좀 의미는 다르긴 한데 이게 세계시민법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시민법. 국제법과 세계시민법은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세계시민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자, 보편적 우호관계, 어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만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 시민법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인데 이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내용이 많게 만들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데 적용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이 세계 시민법의 내용,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 세계 시민법의 내용은 뭐로만 한정한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우호관계, 보편적 우호관계만 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법의 이런 어떤 영역을 너무 넓혀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또 뭘 만들어야 된다?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 연맹. 자, 그래서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확정 조항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맹을 창설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편적 우호관계에 국한된 국제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시민법이에요. 정확하게는 세계시민법. 자, 이렇게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칸트의 이상은 결국 유엔이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연맹 창설할 때 여러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연맹을 창설하는 거예요. 연맹을 창설한다는 것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계 정부가 아니에요. 연맹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세계 정부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부가 아니라 연맹이에요. 연맹. 지금의 이제 유엔 같은 형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맹이지 세계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었습니다. 자, 모든 국가가 공화 정체가 되면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 국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할 세계 시민법을 만드는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칸트는 방어 전쟁만 허용합니다. 방어 전쟁만 허용. 선제 공격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칸트는 방어 전쟁만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구성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구성주의는 이제 뭐 요번에 좀 다시 추가가 됐는데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요번에 다시 추가됐거든요. 내용 한번 보면 국제관계라는 건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국가 간의 관계, 상호작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국가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상호작용을 좋게 하면 돼.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구성주의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랑 뭐가 중요하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우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웬트 같은 경우는 국가는 서로 다른 국가와 어떤 국가가 관계에 따라서 국익이 좌우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이상주의도 물론 높습니다. 이상주의 중에서는 아까 봤던 칸트의 영구평화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